내가 평생 신었던 건 새 구두가 아니라 달아빠진 운동화였더라. 준비하지 않은 노후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늙으면 과연 괜찮을까? 최근에 한 70대 어르신이 연금 70만 원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새벽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다 결국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 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의료비는 매년 치솟고 혼자 사는 노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죠. 준비 없는 노후는 정말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0년 뒤에 당신은 돈도, 건강도, 사람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작은 준비로 전혀 다른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한미정, 72입니다. 인천 부평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요. 현관 앞에는 해마다 밑창이 더 얇아지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습니다.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30여 년을 뛰었고 젊을 땐 사람들 만나서 말로 설득하는 일이 내 천직이라 믿었습니다. 계약서와 명함, 구두 힐 대신 이제는 장바구니와 그 운동화가 제 일상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지병으로 떠났고 아들은 경기도 외곽에서 아이 둘 키우느라 바쁩니다. 저한테 남은 월 수입은 국민연금 60몇만 원, 기초연금 30몇만 원이 전부입니다.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비, 약값을 내고 나면 통장은 늘 마른 논바닥 같습니다. 엄마, 괜찮지? 라고 묻는 아들에게 저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응, 나는 잘 버텨. 그 말 뒤에 삼키는 긴 한숨이 제 노년의 무게입니다. 위기는 작년 초 새벽 5시 반의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낡은 운동화를 끌고 시장통으로 걸어갔죠. 값이 싸다는 채소 가게의 줄이 길었고 저는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오래 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돌더니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부축해 주었고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손끝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내과에서 혈압을 재니 숫자가 높다며 약을 더 늘리자고 했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더 들어가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와 약봉지를 식탁에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운동화의 흙먼지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그날 밤 아들은 영상통화로 제 얼굴을 보더니 엄마 살 빠졌네. 병원은? 이라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운동 좀 해서 그래라고 둘러댔습니다. 보험회사에 몸 담았던 지난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객에게는 위험을 대비하라고 말하던 제가 정작 제 노후는 빈칸으로 남겨두었더군요. 영업 실적이 좋던 해에는 저를 위해 보장을 들어야 했지만 그때는 늘 다음 달에로 미뤘습니다. 남편 수술비가 급했던 해에는 제 통장을 털었고 아들 결혼할 때는 모아둔 적금을 보탰습니다. 그 모든 선택은 그때는 가족을 위한 일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저는 혼자가 되었고 일감은 끊겼습니다. 나이 든 영업직을 불러주는 곳은 많지 않았고 새로 가입한 디지털 시스템은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집 근처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루 4시간 서너 번 쉬는 조건이지만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 했어요. 그래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보태야 했습니다. 봄부터는 관리비 고지서가 유난히 무거워졌습니다. 특별 점검 항목이 붙을 때마다 제 마음도 덩달아 내려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출까봐 저는 가급적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낡은 운동화의 뒤꿈치는 그때 더 달았습니다. 여름엔 전기요금 생각에 선풍기만 틀었고 밤이면 다리 쥐가 나서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약봉지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려고 약을 아끼다 보니 어지럼증이 더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귀가 먹먹해져 종점까지 내리지 못하고 앉아 있었죠. 기사님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데 순간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종이봉투 안에서 검은 운동화 끈이 삐져나와 있었고 저는 그 끈을 만지작거리며 겨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장 보러 나가던 길, 현관문에 붙은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요가, 글쓰기, 스마트폰 배우기.
자세히 보니 소정의 회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비조차 계산했고 결국 종이를 떼어내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엔 못 올라갈 것 같아. 회사가 바빠. 저는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제 손이 한참 떠나지 못했지만요. 부엌 구석에 놓인 운동화는 지늘 얼룩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씻어야지. 마음속으로 수십 번 말했지만 물을 데우는 가스비가 떠올라 결국 미뤘습니다. 가을이 오자 허리가 더욱 굽었습니다. 시식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매장 시스템은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종종 계산대를 헷갈렸고 동료는 선배님, 천천히 하셔도 돼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미안함을 읽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마트 뒤편 계단에서 저는 운동화를 벗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밑창이 거의 종이장처럼 달아 있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스케줄은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속에서는 작은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흔들리는 창에 비친 제 바른 양말 심지까지 드러나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울 무렵 동네 내과에서 혈당 수치가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식단 조절이 중요해요. 가능하면 흰쌀밥은 줄이세요라고 다정히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쌀과 김치가 전부인 냉장고가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공과금 고지서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참 정직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 운동화를 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이 신발로 나는 아직 걸을 수 있다. 그러니 내일도 새벽 시장에 나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그 끈은 생각보다 얇고 손끝에서 쉽게 풀렸습니다. 며칠 뒤 TV 자막에 올해 기초연금 소폭 인상이라는 소식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수치는 올라갔지만 제 살림살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노인 일자리 공고를 봤더니 자리수는 적고 대기자는 길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 서류 넣어둘게요. 연락 드릴게요. 돌아오는 길, 시장 입구에서 달걀 값이 또 올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작은 봉지만 집었습니다. 집에 오니 운동화 끈이 다시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묶었다가 또 풀었다가 결국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올해 초, 제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낡은 운동화 밑창이 미끄러지며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더 무서운 건 일어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부축해 주었고 저는 겨우 일어나 괜찮습니다를 되뇌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구나. 그날 집에 와서 운동화를 벗었는데 바닥이 거의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 삶도 그 운동화처럼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혈당 조절이 안 된다며 투석 준비를 언급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말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용, 치료기간, 합병증, 그 모든 단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전기세 아끼려고 불을 끄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제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긴 세월, 준비하지 못한 노후가 그대로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작은 불빛은 있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안내지를 다시 꺼내 들었을 때였습니다. 글쓰기 교실, 무료 참여 가능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신청했습니다. 첫날 종이에 연필을 대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보험 영업직으로 살았다. 그러나 내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게 적어내려가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옆자리에 앉은 이 할머니가 저도 비슷해요라며 웃어주셨습니다. 낯선 위로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낡은 운동화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작은 걸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후로 저는 매일 저녁 운동화를 신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10걸음을 걷고 쉬고 다시 20걸음을 걷고 쉬었습니다. 숨이 차도 다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저는 보험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위험은 그렇게 강조했으면서 내 인생의 위험은 못 막았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돈이 부족해 전기세를 줄이고 건강을 잃어 약값에 허덕이고 관계가 끊겨 외로움에 잠을 설치는 매일이었습니다. 제 현관 앞 낡은 운동화는 지난 세월의 증거이자 제가 얼마나 늦게 깨달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글쓰기 교실에서 만난 이웃들과 대화하며 하루 30분이라도 걷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작은 시작이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지금 묶는 신발끈이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지옥이지만 준비하는 노후는 분명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서울 은평구에 사는 71살 이성우 씨입니다. 그는 평생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다가 62에 정년을 맞았습니다.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고 국민연금으로는 매달 90만 원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퇴직은 두렵고 허망한 순간이지만 이 씨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는 신혼 시절부터 조금씩 대출을 갚아가며 마련한 소형 평수였고 아들, 딸을 모두 독립시킨 뒤에도 굳이 더 큰 집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는 돈은 노후를 위한 적립식 펀드와 개인연금으로 꾸준히 불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씨의 현관 앞에는 항상 반짝 닦아놓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죠. 퇴직 후에 하루는 일정했습니다. 아침 7시면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10분 정도의 가벼운 체조를 했습니다. 점심 후에는 도서관에 들러 신문을 읽거나 글쓰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저녁상을 나누며 TV 뉴스를 보고 아들 가족과 영상통화로 손주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씨는 이 평범한 하루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우 씨의 준비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40대 중반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회사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숙련된 기술자라는 이유로 재배치는 되었지만 급여는 삭감되고 동료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여보, 우리 노후는 어떻게? 라며 불안해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으던 적금이 잠시 줄었지만 대신 생활비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술자리를 줄이고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집안에선 괜히 아등바등한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학원비까지 겹치자 한 달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노후 자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부업을 찾아 나섰습니다. 학원 기계실을 관리하거나 친구 소개로 전자제품 수리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충당하면서도 매달 10만 원이라도 노후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죠.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의 몸에도 경고 신호가 왔습니다. 혈압 수치가 높아지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과음 야근이 이어졌지만 그는 과감히 술을 끊고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라면 대신 채소국. 아내는 처음엔 이런 밥상은 싱겁다고 투정했지만 점점 함께 적응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신던 운동화는 그의 건강 준비를 상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은퇴 몇 해 전 아내가 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 갑작스러운 종양 소견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 들 수 있다는 말에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미 의료비 전용 비상금을 마련해 두었기에 곧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무사히 회복했고 이 씨는 그때 더 크게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구나. 이성우 씨의 갈등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퇴직 후 우울증에 걸리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일부러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도서관에서 만난 또래들과 독서 모임을 꾸렸습니다. 낯선 자리였지만 나는 아직 배우고 나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아들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친구들이 다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여유로워 보여요? 이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일찍부터 준비했거든. 돈도 조금씩 모으고 몸도 챙기고 사람도 챙겼다. 그래서 지금 웃을 수 있는 거다. 이처럼 이성우 씨의 노후 준비에는 수많은 갈등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길을 지켜왔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닦으며 하루하루 걸음을 내디딘 덕분에 지금의 평온한 노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몇 해가 지났을 무렵 이성우 씨는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내가 정기검진에서 다시 이상 소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심장 판막 문제로 수술을 미루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고 병실에서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 괜찮아? 수술비 많이 든다던데. 그 순간 이 씨는 준비해둔 의료비 계좌를 떠올렸습니다. 수년 전부터 모아둔 비상금, 그리고 퇴직 직후 가입한 민간 실손보험 덕분에 당장 큰 빚을 지지 않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내는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병실 침대 옆에서 그는 운동화를 벗어두고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은 절망뿐이었을 거다. 그 생각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고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첫 몇 년간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였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연금을 믿고만 있다가 생활비 부족으로 집을 팔고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무리한 가게 창업으로 빚더미에 앉아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이성우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방심하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가계부를 썼습니다. 하루하루 지출을 기록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카페 대신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외식은 특별한 날로만 한정했습니다. 겨울 어느 날 눈길을 걸으며 문득 그는 친구들과의 대조를 떠올렸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자신이지만 그 신발은 오히려 든든한 안전벨트처럼 느껴졌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작은 준비를 꾸준히 해온 덕분에 자신은 아직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회복 이후 이성우 씨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과 건강만 챙길 게 아니라 마음까지 풍요로워야 한다. 그래서 그는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주 2회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기초과학을 가르쳤습니다. 보험 영업직 시절 익힌 말솜씨와 회사에서 배운 기술 지식이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배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또 와주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져 외로움이 찾아올까 두려웠지만 그는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도서관 글쓰기 모임, 경로당 건강체조 모임, 교회 합창단까지.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집에서는 손주들과 자주 영상통화를 했고 손주가 할아버지, 운동화 신고 어디 가요? 라고 묻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책 가는 거야. 너도 커서 꼭 할아버지처럼 걸어야 해. 그의 삶은 준비하지 않은 노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른을 넘긴 나이, 어떤 친구는 병원비에 허덕이며 혼자 집에 갇혀 있었고 어떤 이는 자식 눈치에 손 벌리며 서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내와 함께 공원을 거닐고 이웃과 차를 나누며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성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 지옥 같은 노후를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준비로도 행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삶의 차이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은 돈, 매일 30분의 산책, 사람들과의 작은 대화. 그것들이 쌓여 노후의 하늘과 땅을 가른 것입니다. 나는 보험 영업직이었지만 내 인생의 보험은 내가 직접 들었어. 이성우 씨가 글쓰기 모임에서 남긴 이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신가요? 달아빠진 운동화처럼 무너지는 노후를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짝 닦아놓은 운동화처럼 내일을 준비하며 걷고 계신가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충분히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개인의 불행한 사례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수치와 연구들이 준비 없는 노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통계를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39.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연금 수령액을 보더라도 현실은 냉정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해 실제 65세 이상이 한 달에 받는 평균 금액은 60만 원대 중반 수준인데, 이는 월 평균 가계 소비 지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가구가 한 달에 최소한으로 체면을 지키며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노후 생계비는 120만 원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평균 연금과 실질적 필요 금액 사이에 60만 원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 격차는 결국 빚, 무리한 아르바이트, 자녀 의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노년의 삶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20만 원을 넘었고, 그중 본인 부담액은 12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즉,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병원비로 흘러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대한보건사회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2023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령층일수록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넘어 정신적 고통까지 겹치고 있다는 뜻이죠. 또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 역시 통계로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고령자 사회관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이미 2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약 18%는 위급할 때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실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사라질수록 건강 악화 속도는 빨라지고 의료 경제적 위기도 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노년학회지에 실린 연구 2022에서도 사회적 고립은 고령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경험한 나라로 일본 총무성이 2023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은 약 19% 수준입니다. 한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 중 하나는 퇴직 이후에도 파트타임 근로와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국은 65세 이상 고용률이 OECD 평균을 웃도는 37% 수준임에도 임금 자체가 너무 낮고 고용의 질이 열악해 이래도 가난한 노인이 양산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노년학회에서 202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퇴직 후에도 소득의 최소 70%를 유지하지 못하는 고령자는 빈곤 위험에 직면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평균 소득 대체율이 4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국제 기준으로도 상당히 낮은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헬시 에이징, 즉 건강한 노화를 강조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동적이어야 노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WHO는 지속적으로 각국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와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치료 중심, 사후 대응 중심이라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뒤로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듯이 준비 없는 노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통계와 학술 연구들이 이미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비는 해마다 치솟으며 사회적 관계망은 약해져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예방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개인의 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년의 빈곤과 고립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뿐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후의 문제는 개인 혼자만의 준비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제도적 장치와 지역사회의 도움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제도를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현재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정 소득 이하만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이 점차 완화되어 지금은 65세 이상 고령층 대부분이 월 40만 원대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신체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 주간 보호 서비스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가족이 전부 책임지던 돌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죠. 지자체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간 간병이나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 앞 교통 안전 지킴이, 공원 환경관리, 돌봄 보조 등 일자리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복지관, 병원, 행정기관과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받은 노인의 고독사 위험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 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이 다양한 해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커뮤니티 마이너스 베이스트 인터그레이터드 케어 시스템이라는 정책을 통해 노인이 살던 동네에서 끝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주거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병원, 요양시설, 지역복지관, 자원봉사단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일본 노인들은 굳이 요양원으로 이주하지 않고도 동네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강화하면서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는 시간을 공식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면서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에이징 인플레이스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이 낯선 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주택 개보수 지원,
방문 유료,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 개념을 받아들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는 무엇일까요? 첫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사업, 지자체 돌봄 서비스 등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인해 보세요. 둘째,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66세, 70세, 74세 등 특정 연령대에 맞춰 국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관계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 도서관 강좌, 경로당 모임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이 됩니다. 이성우 씨 사례처럼 작은 글쓰기 교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넷째, 금융 준비도 필요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잘한 가구일수록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저축성보험, 소규모 투자 등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장기 상품에 넣는 습관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노후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만 준비된 노후는 분명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 해외에서는 다양한 선진 사례를 통해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손을 내밀고 제도를 활용하고 하루하루 작은 준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쓰고 건강검진 예약을 하고 동네 복지관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의 작은 행동이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한 켤레 낡은 운동화, 바닥이 닳아 더는 걸음을 지탱하지 못할 때 그제야 깨닫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짝 닦인 운동화, 묵묵히 길을 내며 희망을 지켜온 걸음에는 노년의 웃음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해 낡은 운동화와 함께 고단한 길을 버텨야 했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 불을 끄고 약값 때문에 눈물을 삼키며 외로움 속에서 내일도 어떻게 버틸까라는 두려움만 안고 살아야 했던 모습이 있었죠. 다른 한쪽에는 비슷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조금씩이라도 미래를 준비하고 돈건강관계를 지켜내어 반짝 닦인 운동화를 신고 하루를 즐겁게 걸어가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아내와 함께 공원을 거닐며 손주와 영상통화로 웃음을 나누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같은 세월,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아왔지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준비였습니다. 밀었던 사람은 무너졌고 꾸준히 준비한 사람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70이 되고 80이 됩니다. 지금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닥쳐올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이렇게 말이죠. 준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쓸 수 있는 작은 가계부 한 권, 매일 30분 걸을 수 있는 운동화 한 켤레,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걸 수 있는 따뜻한 손길.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준비가 쌓이고 쌓여 우리의 노후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노후는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노후는 축복이 됩니다. 두 사람의 삶이 보여준 것처럼 그 갈림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만큼은 마음속에 다짐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낡은 운동화가 아닌 반짝 닦인 운동화를 신고 노년을 걷겠다. 나는 준비 없는 불안이 아니라 준비된 평온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여러분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삶까지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부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왜 손주 돌잔치 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 거지? 여러분, 요즘 경조사비 때문에 지갑이 텅 빈 듯한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한 조사에서 축의금 평균이 9만 원으로 뛰어올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예전엔 5만 원으로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민폐될까 걱정에 10만 원을 내야 마음이 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돌잔치 한번 열면 최소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니 부모도 하객도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은 가까운 가족끼리만 소규모로 치르거나 아예 건너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만 빠지면 이상할까? 걱정해 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조용히 발길을 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아빠, 우리도 돌잔치 해야 되는 거지? 퇴근 후 좁은 거실에 앉아있던 박영호 씨는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물음이 평범하게 들릴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올해 환갑을 맞은 그는 건설회사 부장으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했고 퇴직금으로 받은 약 1억 4천만 원을 아내와 함께 계획적으로 쓰자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집은 서울 외곽에 있는 30년 된 20평 아파트였습니다. 낡은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좁은 부엌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영우 씨는 늘 그래도 이 집이 우리 인생의 뿌리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첫 돌잔치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낡은 집보다 더 큰 짐처럼 돈 문제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딸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다 돌잔치 하잖아. 안 하면 우리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 친척들도 뭐라 할 거고. 영우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꼭 해야 하는 걸까? 다들 힘들다는데 누굴 위해 이렇게 하는 거지? 박영우 씨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의 부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회사 구조조정으로 60세에 조기 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고정 수입의 부재였습니다. 아내는 오래된 아파트를 팔아 전세로 옮기자고 했지만 영우 씨는 여기서 손주 돌잔치도 하고 인생의 마지막 추억을 쌓자는 마음으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 돌잔치 이야기가 나오자 그 마음은 갈피를 잃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것처럼 호텔이나 연회장에서 열리는 돌잔치 비용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든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물가 상승과 함께 축의금도 덩달아 올라 하객들에게조차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터였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딸이 함께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네 아기는 호텔에서 했대. 사진이랑 영상이 얼마나 멋있던지. 우리도 너무 소박하면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딸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영우 씨는 묵묵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퇴직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한 달 100만 원 남짓 벌어오는 영우 씨에게 돌잔치 비용은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퇴직금 일부는 생활비와 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쓰였고 남은 돈도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냥 친척만 불러서 하면 되잖아. 작은 연회장이라도 잡자. 아내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영우 씨의 머릿속에는 곧장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식사 인원 50명만 잡아도 식대만 500만 원에 달할 터였습니다. 답례품, 사진 촬영, 돌상 대여까지 합치면 부담은 훨씬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반찬 2-3가지가 놓인 밥상에서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도 올랐어. 전기세도 그렇고 생활비도 빠듯해. 그런데 돌잔치 준비까지 하면 영우 씨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가족끼리만 하자. 집에서 간단히 사진 찍고 케이크 자르면 되잖아. 하지만 곧장 딸이 반박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왜 돌잔치를 안 해? 하고 다 말 나올 텐데. 대화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식어가고 가족 모두 말없이 자리만 지켰습니다. 작은 집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영우 씨는 밤마다 거실 불을 꺼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벽지를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부장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작아진 걸까? 왜 1살짜리 손주 잔치 하나 제대로 못 해주나? 2025년의 한국 현실은 그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고 평균 축의금은 9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변 지인들조차 요즘은 돌잔치 안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지만 막상 자기 손주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체면이 걸린 듯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무심히 던진 말이 영우 씨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여보, 그냥 대출이라도 조금 더 받자. 한 번뿐인 아기 돌잔치잖아. 영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20평 아파트 거실에 앉아 그저 벽에 드리운 그림자만 바라보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그가 생각했던 여유로운 노후와는 달랐습니다. 손주의 돌잔치를 앞두고 그는 점점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날짜가 다가오면서 집안 공기는 날이 갈수록 팽팽해졌습니다. 아내는 인터넷으로 호텔 패키지를 검색했고 딸은 친구들에게 물어본 사례들을 계속 가져와 비교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기본이 이렇대. 사진 촬영이랑 돌상 대여는 필수래. 안 하면 너무 초라해 보여. 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영우 씨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빠져나간 상황. 한 달 100만 원 남짓한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는 집안의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전기료와 가스비가 줄줄이 인상되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이전보다 더 큰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연회장을 잡는다고 해도 식대와 답례품만 해도 수백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는 은행을 찾아가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한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생활자금 명목으로는 가능하십니다. 창구 직원의 말은 친절했지만 영우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 후 빚을 지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돌잔치 준비에 매달리다 보니 가족 간 대화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아내는 불쑥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도 호텔에서 하자.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빠지면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 순간 영우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탁 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빚까지 져야 하는데? 아이 돌잔치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순간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20평 아파트 좁은 거실, 오래된 벽지와 부엌의 곰팡이, 냄새가 온몸을 휘감는 듯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며칠 뒤 영우 씨는 우연히 지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지인의 아들은 같은 시기에 돌을 맞았지만 돌잔치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가족끼리 작은 케이크를 사와 집에서 사진을 찍고 아기의 발도장을 찍어 앨범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형님, 요즘 누가 돌잔치 크게 합니까? 다들 힘들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했는데 오히려 더 편하고 좋았어요. 그 말은 영우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2이 된 이종훈 씨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에서 근무했고 마지막 직급은 과장이었습니다. 남들은 부장까지는 갔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부터 돈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당시 그가 받은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눈앞에 보이는 집을 넓히거나 자녀 결혼에 올인하거나 혹은 위험한 창업을 시작할 유혹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나 종훈 씨는 그 모든 유혹을 과감히 끊었습니다. 그의 집은 경기도에 있는 25평대 아파트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집은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왜 아직도 낡은 아파트에 사냐고 물었지만 그는 늘 대답했습니다. 집은 그냥 우리 가족이 추억을 쌓는 공간이지 남에게 보여주려고 바꾸는 게 아니야.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전기료와 관리비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전기와 가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며
매달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걱정하는 동년배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큰아들이 손주 돌잔치를 한다는데 우리도 좀 보태줘야 하지 않을까? 종훈 씨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식장 같은 돌잔치는 안 한다더라. 요즘 젊은 애들은 다르게 하잖아. 그냥 가까운 가족끼리 식사만 한다더군. 사실 아들은 몇 달 전 이미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세대는 솔직히 보여주기식 잔치는 부담돼요. 축의금도 눈치 보이고 돌잔치 한 번에 수백만 원이 그냥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밥 먹고 사진만 남기려고요. 그 순간 종훈 씨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나도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괜히 체면 때문에 큰돈 쓰는 건 필요 없어. 퇴직 후 그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가끔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내와는 마트 전단지를 비교하며 장을 보러 다니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야, 나 퇴직금 거의 다 날렸다. 애 결혼한다고 아파트 전세금 대줬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원금도 못 건지고 요즘은 택배 상하차 나가고 있어. 다른 친구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치킨집 했다가 빚만 남았어. 지금은 폐업 신고하고 재취업 알아보는 중인데 나이 많다고 잘 안 써주네. 옆에서 이 얘기를 듣던 종훈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퇴직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다짐했었습니다. 내 퇴직금은 어디까지나 내 노후를 위한 안전망이다. 퇴직 후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였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60대가 되면서 혈압이 올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야 했고 약값과 정기검진 비용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병원비 더 들 것 같아. 생활비도 오르고 이렇게 가다간 모아둔 돈 금방 없어지지 않겠어? 종훈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퇴직금 일부는 이미 연금저축펀드에 넣어놨잖아. 그리고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합치면 한 달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확보돼. 그는 실제로 퇴직 직후 전체 퇴직금 중 절반은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에 넣었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위험이 큰 주식이나 부동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주변에서 찾아왔습니다. 동네 지인이 어느 날 찾아와 귀띔했습니다. 형님, 요즘 상가 분양 괜찮다더라. 노후에 월세 나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또 다른 친구는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주식이 낫다며 지금이 기회다라며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종훈 씨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혹시 나도 너무 보수적으로만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낡은 아파트 거실을 둘러보며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돼. 이 집에서 이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의 노후 준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갈등은 이어졌고 현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동네 길모퉁이에 새 상가 건물이 들어섰다. 현수막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월세 수익 보장, 은퇴 세대 최고의 선택. 지나는 길마다 분양사무실 직원들이 명함을 나눠주며 붙잡았다. 어르신, 지금 분양받으시면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수익 보장입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종훈 씨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상가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다. 술자리에서 친구는 목소리를 높였다. 야, 이거야말로 노후 대책이지. 매달 월세 꼬박꼬박 들어온다니까 연금보다 낫다. 다른 친구는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나는 들어갔다가 낭패봤다.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대출이자만 나가. 지금 허리가 휜다니까. 상반된 이야기 속에서 종훈 씨는 며칠을 잠 못 이루며 뒤척였다. 낡은 아파트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혹시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만 사는 건 아닐까? 이대로 가다가는 후회하지 않을까? 며칠 뒤 아내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다. 된장국과 두부조림,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대화는 무거웠다. 여보, 우리도 상가 한번 알아보자. 애들도 다 컸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 늘 말했잖아. 보여주기보단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지금도 큰 빚 없이 살잖아. 그게 제일 큰 재산 아니야? 그 말은 종훈 씨의 마음에 단단히 박혔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오래된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25년 넘게 함께한 이 집,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이 집이 자신과 가족을 지켜준 터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렸다. 내가 잘못된 선택만 하지 않으면 이 집은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겠지. 마침내 손주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다. 아들과 며느리는 호텔이나 연회장이 아닌 근처 가족 식당을 예약했다. 좁은 방 안에 모인 사람은 양가 부모와 가까운 친척 몇 명뿐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 하나, 꽃다발 하나, 그리고 아기의 작은 장난감이 올려져 있었다. 아내가 손주를 안으며 말하자 방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이게 진짜 축복이지. 빚도 없고 눈치도 없고 우리끼리 웃으면서 보내는 게 제일이야. 종훈 씨는 아기의 작은 손이 자신의 주름진 손가락을 잡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 인생은 이렇게 지켜내는 거야. 허세가 아니라 웃음으로. 며칠 뒤 같은 회사 출신 선배를 만났다. 선배는 손주 돌잔치를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르고 돌반지까지 금으로 맞췄다고 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다. 솔직히 후회돼. 체면 차린다고 퇴직금에서 몇백만 원이 훅 나가니까 요즘 생활이 빠듯해. 괜히 애들한테도 눈치 보이고. 그 말을 들은 종훈 씨는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켜냈구나. 빚에 시달리지 않고 가족과 웃을 수 있는 걸. 저녁,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손주의 사진을 보며 그는 담담히 말했다. 큰 집 없어도 화려한 잔치 없어도 괜찮다. 우리 삶이 이렇게 단단하다면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냉혹하다. 물가는 오르고 축의금은 9만 원을 넘어 하객조차 발걸음을 줄인다. 돌잔치 비용은 수백만 원을 훌쩍 넘고 은퇴 세대의 호주머니는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종훈 씨처럼 퇴직금을 무리하게 쓰지 않고 연금과 저축으로 지켜낸 사람은 다르다. 그는 화려한 잔치 대신 소박한 모임을 택했고 빚 대신 웃음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노후의 행복은 큰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웃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례에 맞는 상황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를 보면 2025년 7월 기준으로 116.52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고 전월 대비는 0.2%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꾸준히 이어진 물가 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음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은 생필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는 전년 대비 2.0% 상승, 전월 대비 0.3% 상승해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압박은 돌잔치 같은 경조사 비용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음식값이나 외식 식대가 늘면서 돌잔치 한번 여는 게 부담스러운 지출이 되어버린 현실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지표를 보면 2025년 여름 원자재 가격과 식료품 물가는 완만하게 안정화되는 조짐이 있으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2% 안팎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저가 음식을 중심으로 한 비용 상승이 돌잔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통계도 참고할 만합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면 선진국 중에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 수준인 국가들이 많고 한국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비용 증가 트렌드가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맥락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경조사 참석 횟수 감소와 관련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예전보다 경조사에 참여하는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 이유로는 비용 부담과 시간 부담이 함께 꼽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돌잔치 같은 경우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단위의 지출이 발생하는 만큼 축의금을 내는 입장도 주최하는 입장도 모두 현실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향후 지출을 줄이고 방식을 간소화하는 경향 즉 간이 축하 모임, 가정 중심 행사, 온라인 기념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돌잔치 대신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기로 방향을 전환하는 흐름과 유사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한국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 돌잔치 등 경조사 문화의 높은 단가, 과거보다 줄어든 참석 빈도, 그리고 간소화 경향의 확산이 맞물려 사례 속 주인공들이 큰 잔치 대신 소박한 방식을 선택하게 만드는 현실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실 전문가 조언을 넣기 딱 좋은 흐름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정부 차원에서 손주의 첫돌이나 출산 후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제도가 실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0세부터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초기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있고 2022년부터는 첫째 아이 출산 시 현금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비로 아파스 비용 100만 원 지원을 시행하며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고 전라남도 해남군은 출산 가정에게 첫째 3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이상은 6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지역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돌잔치나 출산 직후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컨대 핀란드의 베이비박스 아기 상자 제도, 즉 임산부들이 무료로 부모용품 상자를 받는 제도는 국가가 육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방식인데 그 상자는 매년 내용 구성도 업데이트되고 매우 실용적이에요. 또한 일본의 나가레야마시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한데 출퇴근길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통근버스 운행, 공공육아 인프라 강화를 통해 젊은 가정을 끌어들여 출산율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OECD 보고서에서는 출산부터 성인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가족 거버넌스 등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게 정책 효과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UNFPA 보고서에서도 보육 인프라 확대, 육아휴직 연계형 지원이 복합적 효과를 만든다는 점을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로 분석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요. 대한민국도 돌잔치 문화나 경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고 소박한 방식으로 전환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소규모 가족 돌잔치 전용 지원 공간이나 서비스 제공 예를 들어 지역 주민센터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간당 저렴한 가격으로 공간 대여 및 돌상 대여 지원하는 모델을 확대하는 것. 둘째,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출산지원금 등을 연계해 돌잔치 문화에도 긍정적인 인센티브 형식으로 활용하는 방안 예를 들어 출산지원금 일부는 돌잔치 소재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 지원 확대. 셋째, 핀란드식 아기 시작 패키지를 한국형으로 개발해 출산 가정을 위한 실용품 꾸러미를 일정 비용 이하로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제도,
이른바 돌잔치 키트 대여 서비스를 공공 혹은 민관 협력으로 마련. 넷째, 일본 나가레야마시처럼 지역버스 플러스 육아시설, 연계 시스템 방과 후 보육 연장 서비스 등 지역 커뮤니티 기반 육아 지원을 강화해 부모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참여를 높이는 방향. 사실 이러한 정책들은 이미 대한민국 곳곳에서 어떤 형태로든 시도되고 있어서 현실적입니다. 서울, 해남 등 지자체 사례는 실행 가능한 모델이고 핀란드나 일본 사례처럼 해외 실천 사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응용 가능하죠. 이런 조합적 정책 현금 지원 플러스 공간 인프라 플러스 물품 서비스 제공 플러스 지역 육아 네트워크 이어질 때 돌잔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가족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도 이미 이런 지원이 있다면 하단 댓글이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낡은 벽지에도 웃음은 피어나고 작은 식탁 위에도 사랑은 넘친다. 돈이 아닌 마음이 모일 때 가족의 기억은 빛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쪽에서는 체면과 관습에 끌려 빚을 내서라도 돌잔치를 치르려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평생 부장으로 일했지만 퇴직 후 남은 것은 좁은 아파트와 줄어드는 통장뿐이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이라는 말 뒤에는 지독한 불안과 무거운 한숨이 숨어 있었습니다. 돌잔치가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되어버린 현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보여주기에 매달려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세대였지만 그는 퇴직금을 무모하게 쓰지 않았고 허세를 버리고 가족끼리의 웃음을 지켰습니다.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케이크 하나와 소박한 장난감 몇 개로 손주의 돌을 축하했습니다. 하객으로 북적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 가득했던 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심과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길은 달랐습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하나는 빚과 후회의 길에 서 있었고 다른 하나는 소박함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더 나아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화려한 행사나 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과 지켜낸 가족의 미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이제는 누구보다도 자신과 가족을 먼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기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물론 사회의 구조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소규모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해외처럼 실용적인 지원 제도가 자리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일 겁니다. 내 가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순간 우리는 이미 행복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돌잔치 하나에도 빚을 내며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가족의 웃음 속에서 만족을 찾을 것인지.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수많은 고난을 겪어냈고 그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더 크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니라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도 웃음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노후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낸 순간에서 비롯된다. 앞서 본 두 사례 중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에 만족하고 소박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빚이 아닌 웃음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지켜내고 사랑하는 가족의 웃음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60대 남성이 통장 잔고 12만 원 남기고 병원비 800만 원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즐기려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2세 박용철 씨는 퇴직 후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친구들과 골프도 시작했죠.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보험은 해지됐고 통장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싶었는데 막상 통장은 텅 비고 미래는 더 막막해지는 느낌. 요즘은 병원비도 무섭고 물가도 오르고 손주 용돈까지 부담인데 그저 내 인생 한 번쯤은 나도 즐기고 싶어서 시작했던 취미 생활이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시작했다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멈춰야 할 씀씀이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부장 은퇴 후 낡은 골프백을 마주하다. 최도윤 씨는 63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며 외국계 가전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부장으로 은퇴했다. 업무는 치밀했고 인맥도 넓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6천만 원.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삶이라며 계획도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퇴직 다음 주부터 골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 못다한 여유를 누리고 싶었다. 마침 지인들이 있는 골프 모임에서 준회원권을 추천해 주었다. 9천만 원에 구입한 수도권 골프장 준회원권, 그는 투자라 여겼다. 이 정도 여유는 누려야죠. 라며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매주 3번 이상 라운딩, 연습장은 거의 매일 출근했다. 드라이버, 퍼터, 클럽, 골프화까지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중고 사이트에 내놓은 기존 장비엔 먼지만 쌓였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골프장 사진으로 바뀌었고 인스타그램에는 식사와 스코어 사진이 가득했다. 이제 이게 내 삶이야. 라며 도윤 씨는 활짝 웃었다. 문제는 1년 후였다. 총 지출 1억 7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골프비, 모임비, 장비, 여행, 렌트카로 빠져나갔다. 생활비와 고정 지출은 아내 명의 예금으로 충당 중이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다. 전기료 관리비, 식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다음 주 제주 골프 예약을 잡았다. 둘째 딸이 결혼 준비로 연락했을 때 도윤 씨는 골프 중이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게 상처가 됐다.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골프장 멤버들 사이에서도 회비 미납으로 소문이 났다. 요즘 최 부장님 분위기 안 좋아. 말은 돌았고 도윤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낡은 골프백을 현관 밖에 꺼내뒀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용한 말 한마디에 도윤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골프백은 그의 지난 10년이 담긴 상징이었다. 출장 가기 전 새벽에도 연습했던 시간, 성과를 내고 보너스를 받은 날 샀던 첫 드라이버. 하지만 지금은 바퀴도 헐고 손잡이도 벗겨져 있었다.
도윤 씨는 현관 바닥에 앉아 골프백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게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잔고를 확인한 아내는 실신하듯 주저앉았다. 남은 퇴직금은 2억 원 남짓. 하지만 그중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묶여 있고 유동성 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 부부의 노후 의료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지금 줄이지 않으면 몇 년 못 버텨요. 아내는 단호했다. 도윤 씨는 몇 달째 내놓은 회원권이 아직도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은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엔 동그랗게 접힌 골프장 영수증이 수북했다. 수백만 원이 한 달 사이 사라진 기록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지.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그만두면 후회할까요? 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젠 좀 멀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날 새벽 골프백은 베란다 창고로 옮겨졌다.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낡은 모자와 얇은 점퍼. 라운딩 대신 그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마주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일주일에 3번 만보 걷기를 함께하며 도윤 씨는 처음으로 비용 들지 않는 취미의 의미를 알게 됐다. 낯선 듯 익숙한 동년배들과 하루 만보를 걷고 나서 나누는 국 한 그릇이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국을 같이 끓이고 신문 기사를 읽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골프에 빠지셨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두려웠어요. 회사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누구든 괜찮아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몇 달 후 도윤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사서 보조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루 4시간 책을 정리하고 연체된 도서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인사하며 그는 다시 쓸모를 느꼈다. 첫 월급은 38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직접 차렸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그 밥을 다 먹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베란다에 나가 골프백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 옷장 안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이젠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취미만 갖기로 했어. 이젠 그에게 삶의 중심은 더 이상 골프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도윤 씨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말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 하루하루가 좋아. 그의 얼굴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대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웠다. 딸과도 조금씩 연락이 닿았다. 결혼식 날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도윤 씨는 그동안의 시간이 무너지듯 울컥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퇴직금은 많이 줄었지만
남은 돈으로 부부는 작은 전셋집을 옮겼고 생활은 소박해졌다.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여유가 되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기초교육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도윤 씨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매주 금요일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하는 법,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시작됐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이 말이 그의 하루를 웃게 했다. 그가 가르치던 78세 이모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자상한 분이 왜 이제 나타났을까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예전엔 업무 성과로 듣던 칭찬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전부였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만했다. 아침 7시 산책, 오전 10시 도서관 근무, 오후엔 복지관 자원봉사, 저녁엔 아내와의 TV 시청. 이젠 골프장 대신 벤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급 클럽 대신 손에 든 건 작은 책과 공책이었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내였다. 예전엔 말수가 적고 늘 스마트폰으로 골프 영상을 보던 남편이었지만 요즘은 식사 중에도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말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웃게 될 줄 몰랐어. 아내의 말에 도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때는 골프채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았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늦게 배운 취미는 내 노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이후 그는 복지관에서 제안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퇴직한 60대, 70대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이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환해졌다. 예전에 인턴 교육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골프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미소를 짓는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배드민턴 쳐. 그게 더 재미있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달 후 함께 배드민턴을 치자는 연락이 왔다. 그의 변화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다. 골프백은 아직도 창고 안에 있다. 도윤 씨는 가끔 그 앞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후회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내려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어느 일요일 딸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도윤 씨는 작은 과자를 사놓고 기다렸다. 거실에 들어온 손주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들었고 그는 덥석 안아 올렸다. 이게 얼마만이냐? 예전엔 대화조차 끊겼던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빠가 우리랑 멀어진 것 같아서.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희들보다 내 여유가 더 소중한 줄 알았거든.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다. 이젠 괜찮아?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늦게나마.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와인을 나눠 마셨다. 비싼 게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유리잔에 담긴 삶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그는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정 점검 세미나를 신청했다. 젊은 시절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랐네요.
그가 웃자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그게 사는 맛이죠.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나를 위한 노후 기록. 그 안에는 월 고정 지출, 자녀 자산, 향후 예상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첫 줄엔 이렇게 써 있었다. 내가 즐기되 나를 망치지 않는 것만 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허황된 여유를 쫓지 않는다. 친구들에게도 말한다. 지금 내 취미는 나와 내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누군가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했지만 도윤 씨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말인지. 퇴직 후의 삶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에겐 첫 번째 진짜 인생이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단풍이 물든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골프장이었지. 그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가을이 예쁜 줄 알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삶이었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손을 꼭 잡은 아내를 바라봤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버틴 거야. 우리 둘 다. 이제 도윤 씨에게 여유란 골프장이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내의 미소, 손주의 손길,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그는 알게 됐다. 진짜 노후의 행복은 고급스러운 취미나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리듬이라는 걸.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매일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 손에는 책 한 권, 마음에는 여유 한 줌. 이제 더 이상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최도윤 씨의 삶엔 속도가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무너졌던 노후는 다시 천천히, 단단히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고요한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골프백은 지금도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다. 먼지는 쌓였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한 상징이다. 무너졌던 자존심, 휘청이던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그 앞에 서서 미소 짓는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나를 알게 됐어. 그 낡은 골프백은 이제 더 이상 허세의 흔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 조용한 인생의 스승이었다. 오늘도 그는 조용히 말한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올해 66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재무팀장으로 36년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퇴직 이후의 삶을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9이 되던 해,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퇴직 후에도 웃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산 점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5년 된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3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은 3억 원.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산다.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령 시점을 늦춰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도록 설정했고,
퇴직연금도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매달의 생활비는 연금과 소액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통제였습니다. 노후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월 고정 지출을 18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가계부를 작성했고,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끔 아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면서 서로의 은퇴가 아닌 함께하는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실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사후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자신이 속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지역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바리스타 프로그램. 60세 퇴직 후 그는 주 3일 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시니어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나를 느끼기 위해 일한 거죠. 그는 일상 속 소소한 루틴을 소중히 여기며 새벽엔 스트레칭과 산책, 낮엔 커피와 책, 저녁엔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가 자녀에게도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결혼 자금도 최소한만 도왔고 남은 재산 중 일부는 가족 신탁으로 미리 설정해 혹시 모를 분쟁이나 오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62세, 그는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는 약 210만 원. 하지만 실손보험과 노후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큰 충격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이후 식단을 바꾸고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술 이후 사회적 기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봉사, 그리고 노후 설계 나눔 강연 활동까지 이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면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반찬을 만들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린 비싼 골프장도 해외여행도 없었지만 마음이 늘 여유롭잖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그는 매달 1일이면 자신의 노후 노트를 펼쳐 이번 달의 나를 점검합니다. 가계 점검, 건강 확인, 인간관계 정리, 새로운 취미 탐색. 그의 노후는 계획과 실천, 그리고 정서적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마지막 날, 그는 혼자 올해도 잘 버텼고, 잘 웃었고, 잘 살아냈다. 는 편지를 자신에게 씁니다. 준비된 노후는 과시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정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가 매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레저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 관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 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 사는 68세 박정민 어르신은 퇴직 후 골프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작은 동호회를 만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공연도 다닙니다. 비용은 월 1만 원 이내, 오히려 자원봉사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향만 잘 잡으면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은 아니었나요? 이런 질문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제된 소비와 꾸준한 점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결국 내 삶에 맞는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 해외 시니어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비 습관은 그 사람의 지난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만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에 현혹되기 쉬운 이 시기엔 자유보다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독일의 한 노후 재정 전문가도 강조합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덜 후회할 소비 구조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가 내일의 여유, 그리고 10년 뒤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소비 습관,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고,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자유로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방향을 잃은 순간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나의 소비, 나의 시간,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노후라는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영수증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 신청해 보는 것까지 작은 행동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이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 한 번의 절제된 소비, 그리고 한 번의 용기 있는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곧 노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곧 내일의 안정이고 모레의 기쁨입니다. 진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일에서 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레저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에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도 다시 쓰여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퇴 후 낯선 자유 속에 헤매다 결국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버린 이태훈 씨의 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무너졌던 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 김병도 씨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산이 크지 않아도 자신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허용 대신 절제를 택했죠. 지역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단출하지만 따뜻한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소한 취미,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큰 돈의 유무도 아니고 특별한 운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할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작게나마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망보다 균형을, 비교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따뜻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눈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소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죠.